자, 4주차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계약 기간이 얼마나 갈지 처음에는 가늠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은 사실 몰랐죠. 벌써 4주차에 접어든다니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고 또 여러분들도 이 강의 형태에 익숙해지는 만큼 저도 나름대로 강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연구를 해보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화면이 좀 달라졌죠? 예전부터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봤듯이 이런 식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프로그램을 하나 알게 돼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얼굴이 나오는 방식으로 영상을 제공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마음에 들지 않거나 별 필요 없는 것 같다 싶은 사람은 처음에 알려줬던 번호로, 선생님 번호로 연락해주세요.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해 봅시다. 자, 지난번에 김소월의 님의 노래라고 하는 작품을 공부했었는데 이 작품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작품은 김소월이 쓴 작품 중에서 1923년도에 쓴 작품입니다. 자, 그리운 우리님의 맑은 노래는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긴 날을 문 밖에 서서 들어도 그리운 우리님의 고운 노래는 해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밤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자, 계속해서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였죠. 자, 님의 노래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알아내는 게 시 2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고이도 흔들리는 노랫가락. 자, 노래가 곱다, 맑다 이런 말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긍정적인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있는 말, 내 잠은 그만이나 깊이 든다. 이 노랫가락 때문에 내가 잠에 든다. 그런데 잠은 고적하고 홀로 누워있는 나의 외로운 상태를 의미하죠. 내 외로운 상태를 개선해 주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가 잠을 들게 해준다는 것은 이 노래 또한 긍정적인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러나 자다 깨면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 자, 중요한 부분은 그러나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항상 중요하니까 체크해야 됩니다. 자, 자다가 깨면 내가 현실을 도피한 이상적인 세계로부터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님의 노래를 나는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은 이해를 좀 펴서 해야 돼요. 지금 꼬여있는 말이기 때문에 자, 펼쳐서 내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내가 이 노래로 인해서 결국에 님의 부재를 더 여실히 깨닫게 된다. 님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것을 더 강조해주는 역할을 이 님의 노래가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말도 비슷한 말인데 들으면 듣는 대로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 그래서 님의 노래가 나를 내 이 일상을 버티게 해주는 힘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님의 부재 상황을 여실히 깨닫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님의 노래가 나를 슬프게 하기도 한다. 그래서 주제는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님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표현법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7호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다 얘기했죠. 음수율 자주 나오는 말이니까 꼭 이해해야 돼요. 음수율은 뭐냐? 글자 수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일정한 글자 수를 일정한 위치에서 반복하게 되면은 이 운율이 형성이 되는데 7호조라는 건 말 그대로 7글자랑 5글자를 반복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리운 우리님의 맑은 노래는 했을 때 요게 7글자, 요게 5글자가 된다는 얘기죠. 뒤에 다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자,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7, 5조라고 해서 7이 마치 하나의 음보인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는 점, 이게 착각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된다고 했죠. 7, 5, 그러니까 당연히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끊어 읽는 거로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시에서 음보율은 글자 수랑 상관없이 또 3음보로 볼 수가 있어요.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끊어 읽는다는 것. 그러니까 글자 수로는 7, 5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음보는 세 음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마치 7, 5니까 당연히 7개, 5개로 두 번에 걸쳐서 끊어 읽는 거로 착각하기가 쉽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성적 어조,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조금 수동적인 그런 느낌, 그리고 연약한 느낌을 주는 그런 말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 감각적 심상의 활용, 청각과 공감각적 심상을 주로 활용을 했죠. 그다음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뭐뭐 해요, 이 부분, 해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밤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여기 유사한 문장 구조를 사용을 했죠. 자, 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은 김소월 씨가 여태까지 기출된 현황을 좀 보면서 얼마나 이 시인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인인가, 이 시인의 작품이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고 있나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연대순으로 나열했을 때 95년부터 2014년까지 총 10개의 작품이 기출이 되었죠. 특히나 보면은 수능에 나왔던 작품도 2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능 기출은 되지 않았지만 6월과 9월 모의고사를 포함해서 전국연합 모의고사 고3 문제지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게 되면은 다 다른 작품이 나오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 김소월의 작품은 뭐 여기 있는 작품들이 애당초 모두 유명한 작품이어서도 그렇겠지만 매번 얘기하듯이 유명한 작가의 생소한 작품들이 또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도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마지막에 있는 삼수갑산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사실 이 작품을 이번 시간에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왜 공부할 거냐면은 몇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일단은 아까 봤듯이 전국연합 기출되었죠. 그 다음에 한동안 그 김소월의 시가 출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김소월의 작품이 출제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작년에 수능특강에 나왔었는데 올해 수능특강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좀 알아둬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상 접할 기회는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주제, 사실 지금 작품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주제를 나중에 이제 읽으면 다 알겠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이 작품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다시 달리 말하면은 그건 이제 실향민 의식, 실향민이라는 거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을 뜻하죠. 자, 실향민 의식을 담은 작품이기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왜냐? 1920년대, 30년대 이 실향민 의식을 갖고 있는 작품이 많다고 얘기했었죠. 어디서 얘기했냐면은 정지용의 고향이라는 작품 공부할 때 얘기했었을 겁니다. 자, 고향이라는 작품은 정지용이 일본 유학 생활을 마치고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내 고향이 옛날에 내가 그리워하던 그 고향이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쓴 작품이라고 얘기했었죠. 요런 인식, 내 고향이 이제 없구나, 우린 고향을 잃어버렸구나 라는 인식이 그 당대에 있는 모든 우리 민중이 동시에 가지고 있던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20년대, 30년대 많이 표현이 되었죠.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실제로 고향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았죠. 이제 일제 수탈로 인해서 농민들이 땅을 잃고 떠돌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실향을 한 경우가 많았다.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민족이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고향에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고향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국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국권이 없다는 것은 즉 나라를 잃었다, 나라가 없다는 뜻이고, 이 나라를 고향에 빗대서 표현해 가지고 나는 고향을 잃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실향민 의식이라는 걸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인식을 바탕으로 쓰인 작품이 많기 때문에 상호 텍스트로 묶어가지고 이 작품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자, 본격적으로 이 작품을 보기 전에, 이 작품은 이제 김소월의 어떤 생애나 그 삶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쉬운 작품인 것 같아서 몇 가지 사항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김소월은 1902년도에 평안북도 구성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자, 평북 구성이라는 데는 어디냐면은 여기 지금 북한 지도가 보이죠? 여기서 여기 평안북도가 보이죠? 요 지방인데 확대해 보면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요 지방, 요 가운데 있는 구성 지방이죠. 자, 여기가 내가 굳이 지도까지 가지고 가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출신들 중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문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보면 인구도 270만 몇 명이고, 북한은 왠지 뭐 사람도 적고 동네마다 다 사람도 많이 안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사실상 사람이 꽤 많아요. 지금 아마 충남 그 인구가 210만 명 이 정도 될 거고, 서천 인구 얼마나 될까요? 서천 인구가 5만밖에 안 돼요. 5만. 그리고 보령시가 한 10만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합하면 15만 되는데, 이 구성 요 지방만 해도 한 20만 명이 돼요. 20만.
그리고 정주, 여기도 중요한 지방인데 여기도 한 20만. 그래서 생각보다는 꽤 큰 동네입니다. 자, 여기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게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오산학교라는 곳을 입학했다는 점, 요 정도를 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왜 오산학교 입학 사실을 주목해야 되느냐? 이 학교가 특히나 문인들 양성하는 학교로 아주 유명했던 학교이기 때문이에요. 이 학교에서 김소월이 누굴 만나게 되느냐? 아이고 이거 요 사진, 방금 본 사진은 왜 갖고 왔냐면은 이 평북 정주가 이제 오산학교가 있는 장소인데 여기에서 공부했던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김소월의 후배 중에서 백석이라는 시인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와본 건데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잘생겼죠? 잘생긴 시인으로 유명한데 이 사람의 시에 보면은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있으면 고향이라는 시인데 어디냐?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 한다 하니까 평안도 정주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이런 모습이 시에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은 고향, 같은 학교를 나온 후배들 중에 이런 유명한 문인도 있다. 이런 사실 뭐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백석은 특히나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김소월이 백석한테 영향을 줬죠. 당연히 10년 후배인데 백석이 이 김소월을 뭐 취재하기 위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가지고 뭐 선생님에게 뭐 옛날 자료를 받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뭐 그런 영향을 백석에게 줬고, 백석은 또 다시 누구한테 영향을 줬냐면은 이 사람은 또 윤동주한테 영향을 주게 돼요. 윤동주가 백석의 시를 읽기 위해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구매할 수 없으니까 책을 빌린 다음에 밤새도록 그걸 베껴 써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항상 읽었다는 사실은 아주 유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인들끼리 영향관계를 주고받는데 그 시작이 이제 김소월이고 백석 이어지고 또 윤동주로 해서 한국 서정시의 이 초중반에 아주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탄생시켰던 그런 이제 흐름이 있는 거죠. 백석의 작품도 우리 모의고사랑은 수능에 아주 여러 번 기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고향이라는 작품도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넘어가고, 자, 해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김억이라는 사람과 만났다는 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이 문학적으로 이 김소월에게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이에요. 지금 밑에 보이는 사진 보면은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오뇌의 무도 맞나? 무도라고 하는 시집인데 이게 뭐냐면은 최초의 번역 시집이에요. 번역 시집. 이게 김억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책을 뭐 접할 기회도 없고 시를 접할 기회도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만, 우리 전통시만 계속 계승해서 만들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김억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외국의 시를 번역해가지고 시집을 발간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 시를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꽤 이제 충격을 많이 받았겠죠. 신식 시창작 기법, 뭐 새로운 주제들, 뭐 이런 게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이제 새로운 우리 현대시의 기틀을 확립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이 된 김억이라는 사람이 이 오산학교에서 선생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김억이라는 사람과 김소월이 만나면서 이 사람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게 되죠. 김소월의 시집은 한 권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얼마 못 살고 죽었기 때문에 딱 한 권의 시집,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 알죠? 이게 시집 제목이기도 한데 이게 1925년도에 나왔어요. 이 시집을 유일하게 남기고 이제 김소월은 34년도에 죽게 되는데 이 시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고 도와줬던 그런 사람도 이제 이 스승이었던 김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창작 기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시집을 실제로 만들고 또 문단에 등단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런 은인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나중에 뭐 이건 여담인데 후에 뭐 김억은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면서 나중에 몇십 년 뒤에 자기 시집을 여러 권을 발간을 했는데 그 시집에 들어있었던 많은 시가 나중에 발견된 김소월의 습작 노트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돼요. 그러니까 시인들의 습작이라는 걸 하죠. 완성이 되기 전에 노트에다 이렇게 써본단 말이에요. 진달래꽃도 사실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율격을 맞추기 위해서 100번 정도를 습작을 했다, 뭐 이런 말이 이제 유명한데 그 습작 노트가 이제 김소월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숨겨져 있다가 어느 순간 한참 뒤에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발견된 습작 노트에 김억이 이미 자기 시라고 발표한 작품이 있었던 거죠. 그건 뭐냐?
이거를 훔쳐간 거죠, 훔쳐간 거. 어차피 내 제자 김소월 일찍 죽었으니까, 야, 씨, 여기서 베껴야겠다. 아주 베껴가지고 지시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김소월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사람이 좋은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죠. 모든 사람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뭐 그걸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이 사람을 만나서 문학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되었고, 플러스 어떤 게 있었냐? 김소월의 시에서 보면은 주제가 되는 건 그리움이나 한인데, 그 그리움과 한을 마음속에 품게 된 계기가 이때 발생합니다. 이제 이 학교가 이제 김소월이 14세 때 들어간 학교인데, 이때 이미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첫사랑을 만나게 돼요. 지난 시간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첫사랑과 결혼하지 못하고 할아버지가 점찍어 둔 그 정혼 약혼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주 일찍 14살에 벌써 결혼을 했죠.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보다 일찍 들어갔으니까. 안 그래도 그렇게 해서 첫사랑을 놓아준 것이 너무 슬픈 상황이었는데, 첫사랑 또한 1917년도에 결혼을 하긴 합니다. 이 김소월은 1914년도에 결혼했고, 근데 이 첫사랑이 결혼 생활이 몇 년 되지 않아서 남편에게 맞아 죽게 돼요. 그래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경험이 김소월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준 걸로 보여요. 그 이후에 김소월이 여러 명의 여자를 만나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연인 관계를 계속 이어가거나 단란한 가정을 꾸리질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 알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자꾸자꾸 표현하는 것은 시대적 영향도 있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랑을 상실했던 경험에서부터 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인 이제 1920년부터 창조라고 하는 문학 잡지에서 시를 실기 시작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김소월이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유학도 가요. 1923년도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잘못 말했죠? 관동 대지진,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도 누구 탓이냐 이걸 갖고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큰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피해를 많이 봤어. 그러면 항상 이 원인이 누군가에게 있다, 또는 내가 분노를 막 풀어내야 될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사회에서는 다른 나라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 걸 보통 탓하는데, 이 당시에도 일본에 이렇게 큰 지진이 나면서 조선인에 대한 분노 같은 것들이 막 들끓었어요. 막 일부러 조작을 해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지진을 틈타서 일본에서 약탈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 뉴스들을 양산해가지고 그 당시에 막 자경단처럼 칼 차고 다니면서 조선 사람들 죽이고 이런 일본인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흉흉해지니까 유학 길에서 몇 달 있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유학을 실패하게 된 거예요. 결국 유학을 갔으면 공부를 실컷 하고 와야 되는데 공부를 못했어. 그 다음에 와가지고 광산 사업도 물려받고 신문사 지부도 만들고 했지만 다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정신이 멘탈이 나가죠. 그러다가 1934년, 얼마 못 살았죠. 30몇 살이야. 33, 4밖에 안 되는 나이로, 그것도 하필이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약물에 중독된 채로 죽은 채로 발견이 되는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멘탈이 나가면서 그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관절염에 걸리게 되는데, 그 관절염 약이 그 당시에는 이 마약 성분이 있는 그 아편 계열의 그런 약물이었는데, 그걸 이제 너무 많이 복용한 나머지 약물 중독이 됐다, 이런 말도 있고, 그냥 자살한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비참하게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꼼꼼하게 다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지만, 대강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시 창작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자라났고, 그게 시로 어떻게 표현이 됐고, 이런 흐름을 좀 알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 보십시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작품 해석을 좀 해봐야겠죠. 일단 제목의 의미부터 생각을 좀 해봅시다. 제목은 삼수갑산이에요. 삼수갑산.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산수갑산?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혼동하는 말인데 이 말 틀린 말이에요. 산수갑산, 뭔가 험한 산세나 막 되게 추운 날씨 이런 거 얘기할 때, 와, 씨, 산수갑산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르신들 얘기해요. 근데 이게 산수가 아니고 삼수갑산이에요. 삼수갑산은 그냥 실제로 있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북한 지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갈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더 높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죠? 이 개마고원이라는데, 개마고원.
엄청나게 높은 지대고 뭐 연평균 기온이 1에서 4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굉장히 추운 날씨이고 뭐 산세도 험한 그런 곳인데, 자, 개마고원이 있는 요 동네께에 있는 군의 이름이 뭐냐면은 어디냐? 아이 어디였어? 아, 여기 양강도라는 곳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 보이죠? 갑산군, 삼수군, 이렇게 글씨 안 보이는 사람들, 여기가 삼수군이고 갑산군이에요. 삼수, 갑산. 이 지명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아까 봤던 개마고원하고 거의 겹치죠. 해발 그 고도가 엄청나게 높고 살기 힘든 곳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게 어떤 장소였냐면 주 유배지였죠. 유배 알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유배를 어디로 보냈을까요? 여기 이렇게 우리나라가 밑에 있는데 밑으로 보내는 거죠, 무조건. 서울에서 봤을 때 밑으로 내려가면 척박한 지방이에요. 밑에서도 어디가 척박하냐? 요 남해에 붙어있는 섬들, 막 짜잘한 섬들 많죠? 여기로 보내는데 진짜 엄청난 죄인, 이 자식은 그냥 죽여야 되는데 죽이긴 좀 못하니까 유배 보낸다 하는 놈은 제주도로 보내버려. 제주도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죽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뭐 제주도가 휴양지가 아니고 뭐 거의 뭐 야생 동물들이나 사는 척박한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아무튼 살기 힘든 대로 귀향을 보내야지 반성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것처럼 북한 지방에서는 주로 유배를 보냈던 곳이 이런 쪽이에요. 실제로 여기서 얼어 죽어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삼수갑산이라는 거는 그냥 척박한 곳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삼수갑산 내 왜 왔노? 삼수갑산이 어디뇨? 자, 현재 상황을 봐야겠죠? 자, 일단 화자는 나인 것 같고, 나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내가 처한 상황 뭐야? 삼수갑산이라는 곳에 온 거죠. 뭐 이 장소에 내가 와 있어. 내 왜 왔노 했으니까 내가 와 있긴 와 있는데 왜 왔지? 온 이유를 몰라. 그리고 말투를 봤을 때 삼수갑산이 어디뇨? 여기가 좋은 장소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태도까지도 거의 알 수 있겠죠. 나는 지금 삼수갑산이라고 하는 장소에 와 있다. 그런데 여기에 온 게 별로 기분 좋지는 않다까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죠. 삼수갑산 내 왜 왔노? 삼수갑산이 어디뇨? 오고 나니, 네, 왔죠? 오고 나니 기험타. 자, 기험하다라는 말이 원형인데 기하고 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하고 험하다. 아, 기험타. 어디에 대한 설명일까요? 당연히 삼수갑산에 대한 설명이겠죠? 아하. 요런 말 뭐라 그래? 아하, 이런 말. 감탄사라고 하죠. 감탄사가 시에 쓰였다. 그럼 뭐라고 하죠? 그거를 영탄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아하, 물도 많고 산 첩첩이라. 첩첩산중 뭐 이런 말 하죠. 겹겹으로 둘러싸인 산에 위치해 있다. 아하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하하의 정체를 잘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돼요. 아하하, 이거 원래 어떨 때 쓰는 말일까요? 이거 원래는 웃을 때 쓰는 말이죠. 웃음은 원래는 즐거울 때 나오는 것이죠. 근데 과연 이게 즐거움으로부터 비롯한 웃음이냐, 어떤 의미냐, 요거는 읽으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아하하,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영탄법이죠. 아하하, 저희가 감탄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영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현법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이형 봅시다. 내 고향을 도로 가자. 내 고향을 내 못 가네. 삼수갑산 멀더라. 아하, 촉도 지나니 예로구나. 아하하. 자, 내 고향을 도로 가자. 자, 내 심정을 이제는 정확히 알 수 있겠죠? 나는 삼수갑산이라는 곳에 와 있어. 여긴 내 고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나는 지금 이곳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리고 내 고향으로 도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그런데 내 고향을 내 못 가네. 내가 못 가는 상황에 있다. 삼수갑산은 멀더라. 아, 왜 못 가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멀기 때문에, 너무 먼 장소이기 때문에 바로 고향으로 갈 수가 없어. 아하, 촉도지난이 예로구나. 자, 촉도지난, 이건 용어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촉도라는 거는 총나라로 가는 길을 의미해요. 나는, 지자는 이제 어조사 지자 이렇게 쓰는 거 알죠? 나는 어렵다 이런 뜻이죠. 총나라로 가는 길의 어려움, 이걸 촉도지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 총나라의 망제라고 하는 왕 이야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알아야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요 이야기를 그러면은 잠깐 해봅시다. 자, 여기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제 말 듣고 이해 안 되면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 총나라의 두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인데, 이름은 두고 그 왕은 이름이 따로 있죠. 망제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망제. 자, 망제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문산이라고 하는 산을 지나가고 있는데 시체가 강물에 떠내려오는 거예요. 시체가 근데
내 눈앞에서 갑자기 살아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상하지. 너무 이상한데 뭔가 이게 하늘의 계시 같은 거야. 아, 이거 하늘이 나한테 준 선물 아닐까? 이런 헛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망제가. 자, 이 망제가 발견한 시체의 그 정체는 뭐였느냐? 벌령이라고 하는 인간이었어요. 이 벌령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나는 어디 사는 뭐 어떤 놈이다. 내가 뭐 잘못하고 물에 빠졌는데 살려줘서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망제가 얘를 귀인이다. 귀인?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높은 벼슬도 주고 집도 주고 잘 살게 됐단 말이에요. 이 벌령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굉장한 미인이었어요. 미인. 벌령이 이 미인을 결국 황제하고 결혼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자, 둘은 결혼을 했어요. 자, 아름다운 이 딸에게 반한 망제는 점차 정신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이 딸과의 만남,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의 그 즐거운 하루하루에 너무 미쳐버린 나머지 정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틈을 타서 벌령이 나라를 먹어버렸죠. 장악을 해버려. 그러던 이제 사이에 벌령이 이제 잠깐 나라 밖으로 나간 이 망제를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당대 이제 그 주변 신하들과 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망제는 다른 나라로 쫓겨난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죠. 왕위를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망제는 자기 어리석음과 이 상황의 슬픔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렸죠. 멘탈이 터져버린 거야. 그런 나머지 맨날 울다가 결국에는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일어나서 뭐가 됐냐면 새가 됐어. 이 새가 뭘까? 이 새가 바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새냐면은 두견새라고 얘기하는 새가 된 겁니다. 이 두견이라는 명칭 자체가 여기 나와 있죠. 명칭 자체가 두의 혼이다 해서 두견입니다. 두새라고도 얘기하고 두견새라고도 얘기하고 또 이 새를 부르는 명칭이 많은데 부력이라고도 하고 귀촉도, 자규 이런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어요. 요 새를 내가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한 대상에 대해서 명칭이 많은 경우,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대상에 대해 사람이 관심이 굉장히 많을 때, 그럼 사람은 어떤 대상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느냐? 나하고 관련이 많은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겠느냐? 이 이야기가 얽혀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결국엔 중요한 건 뭐냐? 고향으로 못 갔다는 거야, 고향으로. 고향을 갈 수가 없어. 고향을 잃어버리고 배신을 당한 신세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마치 내 마음 같아. 고향을 잃어버린 이 왕의 신세가 나갔다라고 느낀 사람들이 우리 민중에게 엄청나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새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그러면서 점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양산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에 두루 이제 등장하는 그런 새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요런 시조가 있어요. 이조년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려마는, 여기서 자규, 얘가 방금 말했던 두견새. 자규가 일지춘심을 알겠느냐?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화는 이제 백꽃이죠. 백꽃이고 월백은 달이 하얗다 이런 얘기예요. 흰 달빛이 내리쬐고 백꽃이 흐드러지게 펴있어. 아주 낭만적이죠? 그런 삼경의 시간에, 삼경은 새벽이죠. 새벽 혼자 나 혼자 깨가지고 이 봄을 즐기고 있어. 너무 막 낭만적이야. 그 마음을 네가 알겠냐? 이런 얘기인 거죠. 했을 때 이 자규, 이게 아까 말했던 두견새인 거고, 또 어디 나오냐면은 그냥 아예 이름이 똑같이 귀촉도라는 이름을 가진 시가 있어요. 이건 서정주의 시인데, 서정주는 별로 뭐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죠. 이게 친일파 자식이기 때문에. 친일파 중에서도 아주 악랄한 쓰레기 같은 친일파예요. 나중에는 이제 전두환한테도 기탁해가지고 막 전두환 생일잔치에 시 써주고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란 말이에요. 자, 아무튼 이 사람이 쓴 아름다운 시, 귀촉도라는 시에서도 이 시를 모티프로 해가지고 남녀 간의 이별을 그려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뭐 요즘 트로트 유명한데 트로트 중에서도 뭐 두견새가 나오는 트로트 많이 있어요. 옛날 가사에 슬피우는 두견새야, 슬피우는 두견새야 뭐 해가지고 그런 노래들이 있을 정도로 관심 많은 그런 새입니다. 문학작품에 자주 등장하니까 알아두면 좋아요. 자, 다시 돌아가서 촉도진화는 총나라로 가는 길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관련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총나라가 두 왕에게 있어서는 고향이니까 그 고향으로 가지 못하는 한과 고향에 대해서 느끼는 그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말입니다. 자, 앞으로 다시 돌아오죠. 자, 내 고향을 보러 가자 했는데 못 가. 뭐 너무 멀다. 야, 이게 촉도진한 두 왕의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 하하하 이렇게 얘기하죠. 아하가 뭐 즐거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제가 좀 나가서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은 사람이 그럴 때가 있죠. 막 어이없고 막 멘탈 터졌을 때 미쳐가지고 막 웃는 그런 경우가 있죠. 보통 그런 경우를 자조적인 웃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웃는 게 그냥 웃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신세가 너무 한심하고 딱해가지고 그걸 슬퍼하면서 이게 잘못이라기보다는 뭐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게 이 웃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수가 앞산 어디뇨? 내가 오고 내 못 가네. 내가 왔지만 다시 갈 수가 없네. 중요한 건 내가 갈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대체 어디냐? 내가 스스로 여기 찾아왔지만 고향으로 난 갈 수가 없네. 불귀로다 내 고향. 불귀. 돌아갈 귀자를 써서 돌아가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아하, 새가 되면 떡아니라. 여기서 새라는 놈이 왜 등장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두왕 이야기와 관련이 있죠. 두왕이 결국엔 죽어가지고 새가 돼서 슬피 우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새가 되면 떠갈 수 있으리라 뭐 이렇게 표현한 걸로 볼 수 있고,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새는 언제나 자유를 상징하는 대상이죠. 얘는 자유로 어디나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일제강점기 시뿐만 아니라 그 70년대 80년대 군부 독재 정권 시기 있죠. 이 시기에 독재 정권으로부터 탈출해서 자유를 누리고 싶은 지식인들의 소망을 담은 시들이 많이 창작이 되거든요. 그 시들에서도 뭐 새라는 대상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라는 황지우의 시가 있어요. 황지우 맞나 모르겠네. 그런 시에서 보면은 나는 이 땅에 발붙여가지고서는 어디도 갈 수 없는 신세인데 저 새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이 땅을 떠나서 날아가는구나. 그래서 부러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새는 자유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새가 되면 떠가리라. 님 계신 곳 내 고향을 내목간에 자, 내목간에 계속 반복되고 있죠? 반복. 왜 반복하는 거야? 했던 말 왜 계속 또 해? 강조를 위해서죠. 오다가다 야속타. 아하, 삼수갑산이 날 가두었네. 아하, 야속하다. 나의 심정이죠. 삼수갑산이 날 가두었네. 삼수갑산이 날 가두었다? 가두다라는 행동은 뭐야? 누군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장소에 묶어두다 이런 뜻이죠. 가두는 거는 누구만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이죠. 마치 산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냐? 의인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내 고향을 가고지고 뭐뭐 하고지고 느낌 올 거예요. 뭐뭐 하고 싶다. 내 고향으로 가고 싶다. 오호, 삼수갑산 날 가두었네. 오호, 이런 말도 다 감탄사죠. 아까 말했던 영단법이에요. 영단법. 삼수갑산이 날 가두었네. 불기로다 내 몸이야. 아하, 삼수갑산 못 벗어난다. 아하라는 웃음소리가 굉장히 슬프게 들리죠. 자,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시입니다. 자, 정리해보면은 별로 내용이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작품 정리해봅시다. 일단 주제는 뭐 처음에도 얘기했고 중간에 읽으면서 그냥 당연히 알게 됐을 거예요. 삼수갑산이라는 곳에 내가 왔는데 나는 고향으로 가고 싶어. 근데 삼수갑산은 너무 살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너무 멀어. 그래서 고향으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 나는 슬프다. 고향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한스러운 마음, 그게 표현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이 주제가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왜 중요하냐? 실제로 김소월은 뭐 잠깐 유학생활을 하긴 했지만 삼수갑산에 가가지고 뭐 가서 갇혀있다든지 군생활을 했다든지 그런 경험은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고향을 잃어버린 한 이런 걸 표현을 했느냐, 뭐 자기가 고향을 실제로 못 가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언제든지 갈 수 있었고, 실제로 이 시는 1934년에 쓰인 거죠. 이때가 언제야? 김소월의 생애로 봤을 때 죽기 직전이에요. 이게 죽기 직전에 어디 있었냐면은 마지막으로 했던 광산사업 실패하고선 고향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죽기 직전, 고향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어찌됐건 내가 고향에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나온 내용은 전부 다 내가 실제로 겪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내용들을 썼느냐? 아까 말했던 이게 뭐냐면 실향민 의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향민 의시. 그리고 플러스 뭐냐면은 뭘 표현하기 위한 거냐? 고향을 잃어버려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사람, 삼수갑산을 와버린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어떻게 해도 내가 원하는 현실을 이뤄낼 수가 없다는 절망감, 이 깊은 절망감을 표현하기 위해 쓴 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향민 의식은 당대 시대와 관련이 되죠.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와 관련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고향을 상실한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국권피탈의 현실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고, 이 절망은 자신의 개인적인 사건과 생애하고 연관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슬픈 일을 너무 많이 겪었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자존감이 하락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멘탈이 터진다고 볼 수 있죠. 선생님이 여러분들 직접 만났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사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뭔가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든지 내가 하면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자존감이라고도 얘기하고 자신감이라고도 얘기하고 특히나 중요한 건 자존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여도 계속 살아갈 수가 있대요. 제가 다큐멘터리 보는 걸 좋아하는데 다큐멘터리에 이런 게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그 교통사고로 사지를 못 쓰게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싹 다 조사를 해가지고 사고 직후에 행복지수를 이제 조사를 했어요. 사고 직후에 당연히 두 다리를 못 쓰게 되는 행복지수가 매우 하락하겠죠. 근데 2년에서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원래 평균대로 돌아왔다. 복귀됐다고 하더라고요. 다리가 잘려도 원래 행복하게 잘 살던 놈은 잘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리가 안 잘려도 원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계속 뭔가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슬프고 절망스럽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이 자존감을 어떻게 키울 수가 있느냐? 이거는 어떻게 키울 수 있냐면 그냥 성공 경험을 통해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작은 일일지라도 내 스스로 해가지고 소소하게 성공시키는 경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올해 뭐 이미 딴 사람도 있을 거고 졸업하고 나면 학생들이 이제 면허를 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운전면허 하나만 따도 사람이 기분이 되게 좋아. 뭐야, 나는 꽤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네? 이걸 스스로 확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남들만큼 내가 또는 남들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갔어. 군대 가면 뭐 기분이 개 쓰레기 같죠? 매일매일 아주 지옥 같은 나라들을 보내. 근데 여기 나와버렸어. 전역을 했단 말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이걸 끝내면 멀쩡해지는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이런 소소한 경험들을 통해서 자존감이 향상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반대로 김소월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 아까 얘기했듯이 시대적인 측면에서 또 개인적인 측면에서 느낀 이 깊은 절망감,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를 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김소월은 초반기 1920년대에는 주로 거의 사랑 이야기를 주로 쓰게 되는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점차 시대하고 관련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 절망적인 마음이 마음속에 너무 크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겠죠. 자, 표현법은 간단하니까 이렇게 한 줄로 적었어요. 반복, 같은 말을 반복하죠. 아까 얘기 다 얘기했죠. 내목간에 이 말 계속 반복하죠. 그 다음에 의인법, 아까 산이 날 가뒀다 이렇게 얘기했죠. 가둔다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애들만 할 수 있는 건데 산이 날 어떻게 가두겠어요. 내가 그냥 거기서 못 나오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영탄법, 아까 얘기했듯이 아하, 오호 어딨지? 오호 있었는데 오호 이런 말들 다 영탄법이죠. 영탄법 맨날 얘기하지만 감탄사라는 건 구품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하나의 단어 자체가 감탄하는 뜻을 전달할 때 이런 말이 있죠. 이런 것들 들어가 있으면 다 감탄사고 알아둬야 될 건 문법 시간에 배우겠지만 누굴 부르는 말도 감탄사예요. 혹격주사도 감탄사가 아니지. 혹격어가 감탄어, 독립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부르는 말도 감탄사에 속한다는 거 이거 잘 알아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감탄형 어미를 통해서도 실현이 됩니다. 구나 이런 말 있죠.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아직 안 끝났는구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할 때 이 구나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 살펴보면은 전통 설화를 차용했다. 전통 설화 뭐 차용했어요? 뭐 차용했어? 어디냐? 촉도진환, 불귀 이런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견세 이야기, 다른 말로는 두왕 이야기, 총나라 부력위 이야기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이야기를 차용을 했죠. 차용을 했다는 건 끌어다 썼다 이런 뜻입니다. 김소월은 특히나 차용을 많이 했어요. 진달래꽃이라는 시도 사실상 이 이야기랑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두 왕이 새가 되어서도 너무 슬퍼가지고 맨날 그 총나라 주변을 떠돌면서 막 우는데 새가 너무 우니까는 막 목이 찢어져가지고 목에서 피가 막 뚝뚝 떨어져. 새를 그릴 수 있을까? 새가 날아다니는데 막 목에서 피가 툭툭 떨어진단 말이야. 빨간색으로 그릴걸. 피가 막 나. 그 피가 밑에 있던 꽃에 물이 들어가지고 이 꽃이 아주 붉고 보라색이 되었다. 이 꽃이 바로 뭐야? 땅바닥에 이런 식으로 꽃 피는 꽃 있죠.
이게 바로 진달래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달래꽃이라는 시도 사실 여기서 왔다는 거죠. 그리고 진달래꽃은 실제로 평북 정주군 근처에 있는 영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영변이라는 곳에 엄청나게 많이 피어 있대요. 그래서 진달래꽃 시어에 보면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 울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기가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을 시로 주로 표현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수업 좀 길어진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마무리하도록 합시다.